임미현의 아침 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목록 신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되진 않지만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사찰과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구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상황에 따라 감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지만 국어와 영어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2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것이고 회담 전에 북한의 핵목록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언론과의 있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목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 목록 신고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나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의심스러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시설을 확인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핵무기 폐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초 열릴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핵시설과 무기 공개를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며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CBS 뉴스 이명세입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파푸아 뉴기니로 이동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자의 창입니다. 오늘은 북한 미사일 기지 논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입니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20년 만에 탄생했습니다. 뉴저지 3선거구에 민주당으로 출마한 앤디 김 후보입니다. 개표 초반 현역인 공화당 톰 메가더 의원에게 2천여 표 뒤지다가 사전투표 등이 집계되면서 3천여 표 차로 전세를 뒤집고 당선됐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39선거구의 영김 후보는 공화당으로 출마했는데 개표 초반 4천여 표 가까이 앞서 당선 유력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화민주 50대 50으로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화와 민주 서로 다른 당에서 출마한 두 한국계 하원 의원 후보의 엇갈린 상황은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가장 많은 하원 의석을 빼앗아 왔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 고학력자들이 거주하는 도시교외지역 민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들 고학력 계층들은 대외 정책에 식견이 높고 관심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으면서 그저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북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트럼프 대통령,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얻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과 성과가 뭐냐, 각종 자료 요구와 의회 청문회에 나설 태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내놓은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가 촉발시킨 논란은 이런 정치 지형과 여론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트럼프식 대북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CSIS 보고서는 의구심을 굳히는 재료를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류 언론에 때마침 제공했을 뿐입니다. CSIS가 아니라도 이런 재료는 계속 나올 것이고 여론은 북한 비핵화 회의론과 의구심을 강화하는 어떤 재료든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미국 조야의 회의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
그리고 워싱턴 싱크탱크에 적극 대응할 우리 공공외교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 확실한 성과만이 회의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촉진자 역할을 자처한 우리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발 CSIS의 북한 미사일 기지 보고서 논란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할 신호이자 시사점입니다. 기자의 창 장규석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대입 전형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학별 논술과 면접고사가 실시되는데요. 교육부 출입하는 김용태 기자와 함께 이번 수능의 난이도와 앞으로의 입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번 수능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이번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상담교사들의 설명이 어제 교육부에서 진행됐는데요. 청원여고 박문수 교사의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비슷했고요. 수학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영어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지만 9월 모의 평가 정도다. 이렇게.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서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는 소설과 시나리오가 함께 등장한 복합 지문과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지문의 경우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학고 조영애 교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9월 모평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이유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어 영역 또한 1등급이 응시자의 10%에 달했던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특별히 까다롭지 않아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국어와 영어는 어려웠고 반면 수학은 평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영역은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라서 변별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은 다소 쉬웠기 때문에 3년 연속 어렵게 출제됐던 국어가 수능 성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자연계 최상위권 대학은 과학탐구 못지않게 국어 영역 성적도 많이 반영하는데요. 원래 국어 영역의 비중이 높은 인문계열 수험생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도 국어가 입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김 기자, 수능 수험생들은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숨 돌릴 틈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입 정원의 76%를 수시 모집으로 뽑는데요. 네. 당장 수능의 첫 주말인 내일과 모레에도 대학별 수시 모집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 논술 시험을 치른 대학은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이고 학종 면접이 세종대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에서 진행됩니다. 대학별 수시 모집 전형은 12월 12일까지 이어지고요. 합격자 발표는 이틀 뒤인 12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은 12월 5일 통지가 되고요. 네. 이후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수능 이후에 이제 대입 전형이 빡빡하게 이어지는데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께서는 수시와 정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놓고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수시 논술고사 참여 여부부터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입시 분석기관 UA의 이만기 평가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만약에 가채점 결과 점수가 좋아가지고 정시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논술고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시 모집에서 자신이 유리한 조합을 잘 찾는 게 필요합니다. 이영덕 대성학력평가소장의 얘기입니다. 일단 가채점을 해놓고요. 자신이 유리한 영역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합격 가능성을 보고 수시 모집에서 하향 지원을 한 수험생은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부정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 감리를 요구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상황에 따라 감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근호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계획이 없다는 것일 뿐 증거나 정황이 나오면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증거나 정황은 삼성물산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이 모 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정 재무제표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재무제표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 등을 추후에 신중하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론도 변수입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정치권은 재작년부터 회계 부정 혐의를 제기하며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에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은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 삼성물산은 2015년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1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채 옛 삼성물산과 합병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제1모직의 가치를 높인 수단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라는 것입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사활을 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둔화되면서 1년 2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서초구와 송파구가 0.1% 하락했고 강동구도 0.03% 떨어지는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이 집값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처럼 빠르게 얼어붙은 이유는 9.13 대책, 다시 말해서 대출과 세금에 관한 역대급 규제 때문입니다. 흔히들 집값은 공급을 늘리면 저절로 잡힌다고 말하지만 실제 서울 집값은 공급보다는 개발 호재 등 특정 이슈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입주 물량이 2천여 가구였던 충청남도의 아파트 가격은 입주 물량이 600여 가구에 불과했던 한 달 전보다 2배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다른 지방도 상황은 비슷해 주택 공급이 늘면 가격 하락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입주 물량과는 별개로 특정 시기 특정 이슈에 따라 집값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로 발언 직후 여의도와 용산은 하룻밤새 호가가 1억 원이나 급등했습니다. 또 동부권 경전철 사업 기대감으로 성북구 등 주변 일대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개포와 둔촌 주공 등이 이슈화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급만 가지고 조절하기보다는 그런 개발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을 좀 고려해서 정책적인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근교인 경기도 지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그나마 서울 집값은 현재 보유세 인상과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의 효과로 가격 조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대부분을 재판 개입 입증에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쉽지 않아서 정작 변수는 임 전 차장의 국고 손실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그제 임종원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체 공소장의 70%가량을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할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법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법관들의 재판권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 전 차장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있었고 재판 개입이 실행됐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임 전 차장부터가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해도 이것이 죄가 되냐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법원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사법농단 재판의 변수로 꼽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자금 조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 3억 5천만 원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들 중 가장 그 죄가 무겁습니다. 또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기 때문에 다른 혐의들보다 입증이 명확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국고 손실죄 입증 여부가 사법농단 형량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UN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UN 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는 현재 시간으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UN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됩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변화에 대해 가장 희망을 갖는 쪽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변화가 비핵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시간으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평양과 워싱턴, 서울의 최근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 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중앙방송은 오늘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 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면서 오랜 기간 연구 개발되어 온 첨단 전술 무기는 국가 보위와 군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송은 북한이 실험한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직원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형사합동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합니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쓰담입니다. 체육부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체육계에 씁쓸한 소식이 참 많습니다. 네. 오늘은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의 사퇴 그리고 팀킴 여자 컬링 선수들의 폭로 기자회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 주제는 바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정말 그러네요. 먼저 선동열 감독 이야기부터 해보죠. KBO가 선 감독의 사퇴 결심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은 이틀 전 정운찬 KBO 총재를 만나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운찬 총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간곡히 만류했는데 선동열 감독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동열 감독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들어보시죠. 저는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정운찬 총재가 만류를 했지만 이렇게 설득이 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선동열 감독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운찬 총재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달 자신과 정운찬 총재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했던 국정감사가 사퇴 결심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먼저 선동열 감독은 아시안게임 우승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사퇴 결심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또 정운찬 총재의 발언 역시 선동열 감독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선동열 감독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대표팀 전임 감독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팀을 운영하는 KBO의 수장이 전임 감독 제도를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정운찬 총재의 국정감사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죠. 전임 감독제는 국제대회가 잦거나 또 상비군이 있으면 몰라도 국제대회가 잦지 않거나 또 상비군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전임 감독제가 반드시 폐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 기자, 그런데 정운찬 총재는 이 의견을 정말 개인적 의견이다 이렇게 전제를 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만큼은 야구를 좋아하는 한 명의 팬이 아니라
KBO를 대표하는 수장 자격으로 질의응답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발언 하나하나가 공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팀의 전임 감독은 총재의 발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 여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운찬 총재는 국정감사 이후 선동열 감독을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요. 혼자 고민하고 괴로움에 빠진 대표팀 감독을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선동열 감독의 사퇴가 불가피했다면 병역 논란과 관련된 선수 선발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사퇴의 이유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구를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 무엇보다 국정감사에서 KBO의 리더답지 못한 발언을 한 정운찬 총재가 그 이유가 됐습니다. 이로써 향후 대표팀 운영에도 적색 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결코 밝은 소식은 아니네요. 다음 소식으로 그 여자 컬링 팀 킴 선수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자 가족들의 전횡을 폭로했어요. 네, 주장 김은정과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그리고 김초희 등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신드롬을 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이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 기자회견은 김민정 감독과 남편 장반석 믹스더블 감독 그리고 김민정 감독의 아버지죠.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반박을 팀킴 선수들이 재반박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정상적인 대표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폭언을 듣는 건 일상이었다. 폭언. 지도자 가족이 상금 통장을 만들어 관리했는데 선수들은 상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돈 문제. 네, 선수들이 성장하면 통제가 안 될까 봐 외부와 단절시키려고 했다.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를 팀킴에서 배제시키며 분열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통제를 위해서 팬들이 전한 선물을 감독이 먼저 포장을 뜯어서 보고 확인한 뒤에 선수들에게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믿기 힘든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또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무엇일까요? 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선수들의 주장은 지도자 가족이 너무 오래 해먹었다는 겁니다. 네, 김영미 선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북컬링협회에서 한 분이 한 가족이 계속 독식해서 10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 가족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은 사실만큼은 분명해졌거든요. 네. 진정한 지도자라면 선수들이 잘못했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더 제대로 해명을 하든 아니면 사과를 하든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컬링연맹 그리고 팀킴이 속한 경북체육회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박세훈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하늘길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발효 중인 특보도 없고 지방공항들 대부분 시정은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항철편이 6시 15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대부분 만석으로 구하시기 어려워 보이고 부산행은 12시 이후편부터는 만석으로 운항하고 있고 여수행도 마지막 출발편만 여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와 울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여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가운데 다음 달 19일부터 인천 치앙마이 노선이 신규 취항하고 주 7회 운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일 오후 6시 출발해 오후 10시 30분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수능 한파는 없었지만 오늘은 낮부터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옷차림 한결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또 오늘도 중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압골 영향으로 전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남부와 제주 지역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그 밖에 중부 지방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서울이 11도에 머물겠고 원주와 광주 13도, 청주와 대구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가운데 낮부터 찬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서 한층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1도,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더 추워지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초겨울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